카카오 안 하시면 안 돼요. 아, 그쵸. 전 세계 이 메신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미안하지만. 대충 1%? 1% 정도라도 되면 좋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렉사의 그 순위를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전체 메신저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카톡을 쓰고 안 쓰고를 뭐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그냥 당연히 쓰는 거예요, 당연히. 과거의 디지털 마케팅이랑 네. 지금 현재의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차이를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어떤 게 있을지. 10년 역사를 쭉 지켜봤으니까 일단 흐름이라고 하면 조금 더 말씀을 많이 드리기 쉬운데 최근 10년이 거의 이제 이 모바일의 시대죠. 쉽게 얘기하면 2007년에 아이폰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갤럭시 만들어 쫓아가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인데 딱 10년간 이 모바일이 각 그 고객들의 손에 주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검색 역량 혹은 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주도권이 아예 소비자한테 넘어간 거죠. 이제는 공급자에게서 소비자에게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부터 옛날에는 그 정보 비대칭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공급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반면 지금은 검색만 하면 안 나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자기가 구입할 상품,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 더 잘 찾아내고 심지어는 비교 검증까지 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써본 경험담을 서로 리뷰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의 마케팅이 과거의 마케팅이랑 가장 크게 변하는 지점 3가지 정도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화된다는 거. 지금은 옛날 같으면 전화로 ARS 뭐 이렇게 뭐 반응, 응대를 해줬던 게 지금은 다 사이트 들어가면 챗봇이 알아서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패키리스트 해가지고 탁탁 클릭만 하면 쭉쭉쭉쭉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바일 챗봇 메시지화되는 기능이 그런 경향이 가장 지금 큰 흐름 중에 하나고 당연히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죠. 예전에는 뭐 이메일을 하나 보내도 이 이메일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주문을 한다든가 이벤트 응답을 한다든가 하는 게 보통 한 24시간? 하루 정도를 기다려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문자로 때리고 알림톡으로 날리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그 결과물이 다 나와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빨라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진화를 하면서 이제 특히 AI, 인공지능화 되는 거. 지금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 지금 광고를 하나 세팅하려고 할 때 이제는 예전엔 캠페인 목표부터 설정하세요가 그 처음 요구사항이었는데 1단계 요구사항이었는데 지금은 목표도 정하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어떤 사이트를 홍보하고 싶으세요? 뭐 어느 제품 홍보하고 싶으세요? 그 URL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가 알아서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뭐 쇼핑몰이네, 이거는 뭐 원피스 파는 곳이네, 여기는 운동화 파는 곳이네. 지가 다 정리해가지고 아하 이런 쪽의 그 아이템이면 그동안에 제가 해본 결과 이런 그 광고 상품이 잘 맞아요. 이런 캠페인을 해보세요라고 목표까지 다 정해버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 최적화 시스템이 그 전면화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완전히 그 디지털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1대1 맞춤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 예전 같으면은 그 그룹핑을 하더라도 연령이 몇 살부터 성별은 어떻게 되고 뭐 무슨 상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룹형 세그멘트를 했다면 지금은 뭐 어떤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최초에 언제 접속을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다가 뭐를 첫 구매를 하고 그 다음 물건을 사는 데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렸어. 이거를 다 1대1 그 개인 히스토리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 다음 물건 살 때쯤에 대해서 이렇게 5%짜리 쿠폰을 보내드릴까요? 10%짜리 쿠폰을 보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개별화시켜버리거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지능화, 1대1 맞춤화, 그 다음에 그게 리얼타임으로 채팅 베이스로 바뀌는 거. 그 3가지? 엄청난 변화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을 빼고서는 이 마케팅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그런 타임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면은 옛날보다 지금 이 디지털 마케팅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안 하면,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면. 맞아요. 뒤처지게 되는 게 이제 큰 문제죠. 지금 그렇잖아도 광고마저도 우리가 흔히 그 IT 공룡이라고 얘기하는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아니면 뭐 카카오, 이렇게 다 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 시장을 먹어가 버리잖아요. 워낙 이제 고객들의 광고가 노출되는 이 지면 자체를 독점해 버리니까 독과점이죠. 여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기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내가 공부를 못하면 응대를 못하는, 대응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으니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카카오랑 페이스북 중에 광고를 해야 된다면 어떤 매체를 조금 더 선호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아하. 네. 어떤 매체를 선호한다기보다 네. 이제 우선은 내가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이 누구에게 더 먹히는 아이템인가, 누가 우리의 주 고객 대상인가를 먼저 분석하는 게 가장 선행돼야 되거든요. 네. 어떤 서비스고 혹은 어떤 제품이고 일반적으로 좋은 그런 플랫폼은 따로 없어요. 예, 결국은 내 고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고객들이 지금 어느 채널에서 주로 놀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놀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느 채널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어느 채널에서 이 소비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가, 체류 시간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해봐야지 이런 아이템에는 이 고객, 주 고객층이 이렇게 움직이니 이 채널을 중심으로 갑시다라든가 이제 저 채널을 중심으로 갑시다라고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뭉뚱그려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카카오 안 하시면 안 돼요. 그쵸. 카카오가 전 세계 이 메신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미안하지만. 대충 1%? 1% 정도라도 되면 좋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렉사의 그 순위를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0.1%밖에 안 돼요. 0.1%? 전체 메신저 시장에서. 근데 그 0.1%밖에 안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0.1%밖에 안 되는 점유율인데 대한민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95%예요. 맞아요. 95%. 그 점유율 차이가 너무 심해요. 예, 지금 카카오는 올 4월달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국내 사용자 그 MAU, 먼스리 기준으로 4,600만이 넘어요. 예, 그 반면에 아까 페이스북, 인스타 합해도 이제 2,600만. 그러면 일단 광고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빠짐없이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가, 도달이라고 그러죠. 도달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카카오로는 국내 어떤 사용자고 간에 그 접근을 못할 데가 없는 반면 페이스북, 인스타 쪽 사용자만을 만약 타깃한다 그러면 전체 이 모바일 유저 중에 절반 정도밖에는 커버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이나 뭐 홍보, 그 마케팅 관점에서는 무조건 카카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카톡을 굳이 뭐 쓰고 안 쓰고를 뭐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도 이 메신저를 장악하는 이 매체가 이 모바일 마케팅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뭐 네이버가 아직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이 그 디폴트 채널화 될수록 카카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럼 작가님 말씀은 페이스북이랑 카카오는 업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카카오는 무조건 하라. 하시라.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안 말씀이시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공부를 혹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사실 지금 유튜브 보면 저희 유튜브도 그렇고 되게 공부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그 전에 혹시 어떻게 공부를 해보셨는지. 저는 일단 독학을 좋아해요. 독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심 분야가 딱 생기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최대한 그 뭐 하다못해 이제 뭐 검색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거나 새로운 그 키워드가 나오면 이 아무래도 국내에서 제공되는 이 지식 컨텐츠가 그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뭐 영문 그 원서를 보든가 해야 되는데 책은 항상 늦어요. 왜냐하면 이게 IT 쪽의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책을 하나 이렇게 제대로 종이책을 만들어내려면 편집 기간만 보통 한 3개월 잡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고 쓰는 기간까지 하면 거의 한 6개월 이후에야 이 종이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도 늦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글로벌로 그 영문화되어 있는 그 주요 그 블로거들 있죠. 네. 이 뭐 테크크런치라든가 뭐 이런 뭐 와이어드라든가 이제 해외 쪽의 그 매거진들, IT 매거진들을 보면 그 신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신규 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문 투고를 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 블로거들이나 전문 칼럼니스트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각자 그 자기 블로그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페이스북 전문가, 아니면 무슨 뭐 구글 전문가, SEO 전문가, 이런 분들이 쓰는 칼럼들을 아티클이라고 그러죠. 쭉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흐름들이 보이니까 그걸로 독학을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작가님에 대해서 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대 수의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제가 맞습니다. 들었어요.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지? 지금
이게 대학 입시 준비하는 분들이 들을 때는 정말 그랬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자기 과를 자기가 어떻게 고르는 그런 시대라기보다는 그때 저희가 학력고사라고 했거든요. 학력고사. 네. 학력고사 보면 전국 석차가 나옵니다. 네, 전국 점수하고 그러면은 보통 그거에 맞춰서 커트라인 맞춰서 학교에서 보내버려요. 너는 이 점수면은 어디를 가는데 그 무난해라고 판단되면 전공에 무관하게 이제 그 진로 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실 담임들이 그냥 넣어버리는 그런 시제였어요. 그래요. 원래 제 개인 희망은 한양대, 그때는 한양대가 이 공대가 셌어요. 한양대 원자핵공학과를 써놨거든요. 일지망을. 근데 이거 가서 이제 지망서를 냈더니 담임선생님이 야, 임마, 너 이 점수 가지고 왜 거길 가?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지금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너 대학 들어가서 4년 졸업하고 남자 군대 갔다 오면 10년 지나간다? 10년 뒤에는 네가 지금 원하는 그 과가 뜨고 있다는 보장이 없어. 새로운 과를 가야 돼. 그래서 어딜 가면 좋은데 그랬더니 앞으로 유전공학, 바이오 쪽. 그때는 바이오란 말도 없었어요. 유전공학이라고 그랬어요. 유전공학이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뜰 거니까 거기를 먼저 갈 수 있는 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길 가려면 어딜 가야 돼? 그랬더니 딱 두 군데가 있대. 생물학과를 가든가 수의학과를 가야 돼. 근데 네 점수는 생물학과는 안 돼. 근데 이 네. 수유학이랑 그 마케팅이 사실 전혀 관련이 제 생각에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처음 이렇게 마케팅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제가 이제 처음이 마케팅 업계 쪽에 자리를 잡게 된 거,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99년, 2000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그 1차 그 벤처 붐이 일어났던 타임이에요. 우리가 보통 테헤란로에 뭐 IT, 닷컴 버블이 일어났다고 했던 그 시기인데 사실은 97년도에 그 IMF가 터지면서 국내의 어떤 산업 전체 흐름이 크게 한번 위기를 맞았었거든요. 어떤 형태든 새로운 어떤 그 시도와 탈출구가 필요했던 건데 그때 이제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IT 쪽을 지원하면서 이제 그런 하나의 거대한 IT 흐름이 하나 생겼던 거죠. 근데 그때 대부분 이제 우리 기술 IT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뭐 새로운 데이터 통신, 지금 나왔던 다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던 애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그 IT를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마케팅적으로 접근하면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철학이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져서 이름을 대기 좀 그렇지만 거기에서 마케팅에 대한 기초랄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 마케팅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상 성공시키기 힘들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온라인이나 디지털을 이용한 마케팅 쪽에 그 시작부터 훈련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럼 네. 99년도 그게 이제 시작이라면 시작이죠. 이때부터 네.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지역 내에 있는 우리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데 제주도에다가 광고할 이유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죠. 얼마나 사람들이 카카오를 자주 보냐면 4월달 통계로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 총 카카오를 열어보는 횟수 900억 회에서 1000억 회 가까이 돼요. 토탈 아까 4,600만이 한 달 동안 제가 쭉 계산해봤거든요. 정도만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훨씬 똑같은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또 낭비적인 요소를 좀 줄이면서 낼 수 있는 좋은 툴이죠. 아까워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작가님이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오디언스가 페이스북을 이미 넘어섰죠. 훨씬 넘어서 그죠? 더블 스코어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랑 앞으로 카카오의 광고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카카오가 영리했죠. 카카오가 이게 전 국민 그 메신저가 됐던 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일찌감치 그 메신저 시장을 빨리 공략을 했고 또 그 공략이 빨리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초창기 우리 이 스마트폰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삼성에서 그때 이제 갤럭시 초기 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이제 수입품은 애플의 아이폰이었고 처음에 이 안드로이드 이 갤럭시 폰하고 아이폰 간에 문자 메시지 교환이 안 됐었어요. 이걸 카카오가 우리 앱만 까세요.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공짜로 문자 교환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라고 했던 거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영리했던 정책은 카카오가 이 모든 그 디바이스들 간에 문자 메시지를 무료로 풀었다는 거.
그게 일단 사람들이 아니 그동안에 막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려고 해도 뭐 한 통당 뭐 몇 기 뭐 한 80자 90자 그거밖에 안 되는 걸 보냈는데도 뭐 15원 15원씩 돈을 냈어야 되는데 이걸 공짜로 해준다는데 왜 안 써요? 당연히 전 국민이 한꺼번에 쓰게 된 거죠. 거기다 이 재미까지 줬잖아요. 애니빵. 맞아. 서로 게임을 붙여가지고 상대방이 그 친구로 초청에 응해주면 맞아요. 거기서 별 같은 걸 줘가지고 더 이렇게 게임 아이템으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더 이게 촉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친구야, 네 애니빵 저기 그거 좀 나 좀 빌려줘 해가지고 그때 사실은 거의 지금 이제 4,600만 사용자지만 그 당시에도 거의 초기 그 카카오톡 출시하고 거의 1, 2년 만에 거의 몇 천만 그 유저를 단번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첫 창기부터 잘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카카오가 꾸준히 모수를 늘렸던 방식은 모바일 서비스 자체를 늘린 것도 있지만 저거였죠. 뭐 전화번호 한번 딱 통화를 나누고 나면 나도 모르게 방금 통화를 나눈 분의 스마트폰에 카카오 앱이 깔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깔려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친구를 맺어버렸어. 이게 소위 말하는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나는 저 사람이랑 친구 맺지 않을래요라고 뭐랄까 막지 않는 한, 임의적으로 막지 않는 한 무조건적으로 동의한 걸로 본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사용자한테 고지도 안 하고 친구 관계 맺기를 자동화 시켜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명함 주고받은 사람끼리 통화를 한번 딱 나누고 나서 한 10분쯤 지나보세요. 그러면 그 카카오의 그 새 친구 목록에 좀 전에 내가 통화 나눴던 사람께 뚝 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도 그 폰에 카카오 앱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디폴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카오는 전화번호 한 번만 교환을 해도 카카오 친구가 맺어지고 이 친구가 맺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뭐든 보낼 수 있는 관계가 되거든요. 초대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상대방의 수신 동의만 되면 여기다가 광고도 때릴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사용자를 늘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한 그런 모수 확장 정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제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긴 하는데 그 얼마나 사람들이 카카오를 자주 보냐면 4월달 통계로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 그 총 카카오를 열어보는 횟수, 카카오 뭐 나한테 누가 그 새로 카톡 보낸 거 없나 이렇게 열어보는 횟수가 거의 900억 회에서 1000억 회 가까이 돼요. 와. 토탈 아까 4,600만이 한 달 동안 제가 쭉 계산해봤거든요. 뭐 30일로 나누면은 거의 한 2,000 몇백 번이 나오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하루 8시간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16시간 정도를 하루를 내보면 그때도 하여튼 그 몇십 회가 나오고 이거를 다시 그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60분 시간당 최소한 4번 내지 5번을 열어봅니다. 이건 10분 내지 15분마다 한 번씩 열어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노출의 기회가 많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 누구를 상대로 내 아이템을 홍보를 하고 싶다고 만약 마음을 먹으면 카카오를 통해서 못 보낼 때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게 가장 빨리 자주 보이는 곳이 바로 비즈보드라는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비즈보드 자체 기껏해야 뭐 이미지 조그만한 간장, 그 다음에 이렇게 카피 딱 2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들은 인식도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때는 안 보이는데요.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이게 배너 광고, 이게 디스플레이 광고의 특징이거든요. 평소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버스 타고 운전하고 이렇게 쭉 가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막 수많은 가게들 간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보였던 게 내가 아마 이가 아파봐요. 막 아리고 막 쑤셔. 그러면 보이는 게 다 치과예요. 맞아. 공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광고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관심이 없을 때는 이런 게 있었어 싶었지만 막상 필요가 생기면 없던 것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비즈보드 같은 것도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다못해 우리가 신장 개업을 했어. 우리 동네에 새로 가게를 냈어. 아까 똑같아요. 바운더리 뭐 내 가게 위치로부터 3km 반경 내에서 비즈보드에 때리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 입장에서 짜장면 광고가 보인다니까. 그쵸. 배 안 고프면 안 보여요. 카카오만큼 노출의 기회가 정말 많은 그렇죠. 매체는 없다고 저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소상공인분들도 이렇게 타겟팅을 지역적으로 좁히는 방법 아니면 자기의 그 아이템에 연관성 있는 사람들을 줄여서만 줄이는 건 정도만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훨씬 똑같은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또 낭비적인 요소를 좀 줄이면서 낼 수 있는 좋은 툴이죠. 아까워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그 카카오는 그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모든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모바일 베이스로 모빌리티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많이 모아만 놓는다고 해서 이 그 타겟팅의 뭐랄까 그 정밀도, 적확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저 데이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세그멘트 간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보는 그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예를 든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LG 트윈스라는 그 뭐 페이지에 좋아요를 했어. 이 사람은 LG 트윈스에 관심이 있는 그 팬인가 봐.까지는 요건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어떤 경우는 LG 트윈스가 LG 그 잠실구장에서 무슨 게임이 있었어. 그러면 무슨 며칠 날 여기에 어떤 만약 이 팬이 정말 LG 트윈스를 좋아해가지고 잠실구장에 가가지고 만약 경기를 관람했다. 그럼 여기에 모빌리티 정보가 찍혀야 되거든요. 위치 정보로. 자, 근데 여기 모빌리티 정보하고 여기 있는 LG 트윈스 페이지의 팬 그 라이크 정보를 통합시켜서 이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여기를 가는지를 측정해봐라라고 명령 조건을 주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걸 좋아요 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데이터가 우리의 그 타겟팅 대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 데이터가 학습되고 누적이 되어야만 비로소 관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럼 이번 광고에 오디언스 대상으로 넣자 빼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아직도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보 입수처는 많으나 예, 그리고 대상도 많으나 요 학습 AI 학습은 아직 페이스북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다라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도달률은 좋을 수 있으나 아직 그 적확도 타겟팅을 하는 적확도는 아직은 좀 더 기간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수많은 알고리즘을 짜서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본 다음에 긴지 아닌지를 누적적으로 이제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선행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누적 기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혹시 어느 정도로 생각할까요? 카카오가 얼마만큼 이 AI 쪽 학습에 투자를 자원 투자를 하는가에 좀 달리겠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기대보다는 좀 지금 느려요. 느리고 기대보다는 느려요. 소상공인들한테 이 페이스북 말고 예. 카카오마운트 광고를 추천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도달의 빈틈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하다못해 그 만약 내가 어떤 시장에서 뭐 로컬 가게, 뭐 음식점이나 뭐 미장원이나 뭐 이런 걸 운영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이제 목동에 사는데 뭐 목동에 사는 요쪽에서 지역 내에 있는 우리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데 제주도에다가 광고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면 딱 그 바운더리만 딱 정해가지고 보통 이 오프라인 가게들은 이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범위가 뻔하거든요. 반경 뭐 3km면 3km 이내. 우리가 보통 이제 배달 주문을 갈 때 갈 수 있는 정도 주문 거리라고 해요.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 타겟팅해서 광고를 노출하면 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누구나가 생활 필수품은 누구에게나 다 도달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600만 대 2,600만이라고. 일단 도달이 되어야 되는 사람 중에 절반이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굳이 도달 그 대상이 적은 쪽에다가 광고비를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많은 쪽에다가 해야지 잠재 수요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타겟팅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바일을 액션을 기반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카카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타겟팅이 그 저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카카오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썼는가, 주문하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선물하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헤어 쪽에 헤어샵을 들러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업종을 광고를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카카오가 맘만 먹는다면 이 사람은 짜장면 주문했던 흔적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짜장면 주문했던 그 뭐죠?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중국집 사장님이라면 짜장면이라도 한 번이라도 시켜봤던 사람들한테 이거를 광고를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고객들의 정보가 쌓여가지고 이걸 광고의 타겟팅으로 쓸 수 있는 요소로 본다면 카카오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거죠. 개발 영역이. 도달 모수 자체도 엄청나게 그렇죠. 높고 도달률 자체가 높거니와 맞아요. 앞으로 학습만 제대로 시키면 이 타겟팅의 적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는 영역인 거죠. 그러면은 이건 궁금한 건데 카카오 모먼트 광고를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은 업종이 있다면 추천을 제가 이제 해주실 수 보통 있을까요? 카카오 아예 광고를 안 한다고 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권하는 거 아까 좀 전에 로컬 영역에서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 우리 쪽에 고객이 올 가능성이 뻔한 데들은 그냥 무조건 카카오 광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페이스북 광고 해봐야 당신이 가까이 가야 되는 그 고객들이 절반밖에 못 가. 그리고 인스타 쓰는 사람들이나 쓰지. 보통 이제 그 동네 상권이라는 게 주로 이제 그 단골들,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좀 드는 분들이 약간 좀 덜 쓰는 그런 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젊은 SNS 쓰는 것이 좀 그러니까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은 당연히 로컬 가게 같은 거 운영하는 데들은 당연히 그 카카오 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타겟팅에 뭐를 좀 보내면 좋을까가 이렇게 딱 그 골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추출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쪽의 영역이 좀 명확할수록 그 카카오에다가 그 오디언스의 대상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강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지도 영역만 하더라도 거의 보통 이제 킬로 단위로 이렇게 반경을 그리던 게 보통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일반적이었는데 한동안 카카오는 아예 그 지도를 이렇게 지도 책처럼 해가지고 뭐 가로 1km, 세로 620m 아예 이게 구획을 그 블록으로 정해가지고 요 블록에 사는 사람, 요 블록에 사는 사람이 찍어가지고 그 타겟팅을 하는 정도까지 가능했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동으로 바뀌었죠. 네, 행정구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까지 그 좌표를 찍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로컬 광고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저건 좀 아쉬워요. 어떤? 그 페이스북을 그나마 쓰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고객 파일을 대상으로 그 타겟팅을 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고객 파일이라는 게 내가 미리 예전에 한 번이라도 관계를 맺어서 고객의 뭐 전화번호를 안다든가 이메일 주소를 안다든가 주소를 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걸 대상으로 이분한테 한 번쯤 우리 상품을 홍보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타겟팅이 이제 고객 파일 타겟팅인데 이거 아쉽게도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거를 요걸로밖에 허용을 안 해요. 이 모바일 폰에서 뽑아올 수 있는 그 광고 아이디, 애드 아이디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사에서 운영하는 앱이 없으면 뽑아올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만의 개별 폰마다 고유 광고를 따내기 위한 아이디가 있는데 이거를 뽑아와야 되는데 그걸 뽑아오기 힘들죠. 일반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그건 정말 아쉬워. 맞아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근데 페이스북은 아직도 전화번호나 혹은 이메일을 가지고 이걸 그 타겟팅을 뽑아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페이스북 회원이 맞아요. 이분들한테는 광고 해보세요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게 누출될 경우에 책임 소재를 자기들이 안고 싶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제 생각에 그런 이슈, 소지, 문제의 소지를 아예 없애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기능이 지원된다면 참 좋을 텐데, 여전히 안 되고 있다. 이건 이제 뭐, 어떻게, 항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에요. 책을 저도 봤거든요. 책을 보니까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진짜 많더라고요. 뭐 마케터가 봐도 되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뭐 업종이시든 아니면 뭐 다른 직업이든 간에 오히려 이제 마케터들 중에서 혹은 개발자들 중에서도 아까 그러니까 전체 지금 그 전통적인 마케팅하고 최근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그 챗봇화 된다는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에서는 사실 못 다뤘는데 맨 끝에 가보면 그 챗봇 빌더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가 오픈 아이 빌더라고 해서 이제 그 제공을 해주는데 문자 챗봇이 하나 있고 보이스 챗봇이 있어요. 보이스 챗봇은 아직 음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건데 요건 아직 일반인들은 허용을 안 해주는데 이 문자 챗봇은 일반인들도 카카오에 그 디벨로퍼 등록만 하면 다 자기가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코딩이 필요 없어요. 코딩이 필요 없이
카카오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카카오톡 채널 같은 거 열면 그 채널 밑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RS에 해당하는 전화 음성 ARS에 해당했던 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쪽 챗봇에다 붙여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개발자의 어떤 영역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카카오만 챗봇 기능을 주는 게 아니라 혹시 그 랜드봇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인 업체예요. 근데 문자 메시지를 채팅 베이스로 움직여서 그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고 질문 던지고 응답을 받고 하는 식으로 이거를 전체 흐름을 쭉 그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빌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어서 고객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듯이 그 채팅으로 쭉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프로세스를 대화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첫 시작이 일어나는 링크 있죠. URL 링크. 이 하나만 가지고도 쭉 그 서로 주고받고 모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한 1년 걸려서 하나 이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예. 온라인 이게 교육이잖아요. 제가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뭐 코칭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유튜브에다가 그 돈을 낸 사람만 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올려놓고 결제가 끝난 사람들한테만 요 링크를 보여줄 수 있어. 요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 숨겨진 링크를 요런 식의 카톡에 그 URL 링크 하나를 태운 다음에 다 결제 받고 지금부터 이거 수업 들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카카오가 그 쿠폰 기능이 있거든요. 카카오톡 그 채널에서 그 발급해주는 이렇게 쿠폰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그쵸. 쿠폰도 내가 뭐를 사는 사람들 아니면 뭐 무슨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치 쿠폰을 드릴게요라는 식으로 하면 쿠폰은 사실은 쓰기 전까지는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무한정 발행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를 유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만 있다면 쿠폰도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카카오에 지금 갖고 있는 기능을 비즈니스적으로 잘 활용하고 싶다면 이런 카카오의 쿠폰 기능과 그 다음에 굳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챗봇 빌더를 프로세스를 쫙 짜가지고 결제 모듈에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모듈을 갖다 개발해서 이걸 카카오랑 연동을 시키면요. 그냥 그 모바일 그 폰만으로도 예, 뭐 우리 상품 홍보하고 우리 상품 제시해주고 가격 결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를 거기서 들어와서 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분들도 그 일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혹은 개발자들도 그런 좋은 툴을 개발을 해가지고 서비스화 시켜서 만약 제공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그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그 가게 동네에 어떤 그 샵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그 간편하게 폰 하나만 가지고도 마케팅 툴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온 거죠. 그렇죠. 개발자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그러니까 도움이 만약 되실 거다. 크몽에서 그 주로 자기 이게 실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개발자분들이 계시면 그 랜드봇을 기초로 한 그 모바일 그 마케팅 플랫폼, 스마트폰형 마케팅 플랫폼 같은 걸 개발해서 이거를 동네 가게에 필요한 분들한테 파는 것도 하나의 사업 기회가 생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보시고 누가 개발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카카오 마케팅을 시작하시려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시자면? 소상공인분들 항상 안타까워요. 항상 이게 새로운 툴이 나오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이용해야 되는 그 이 층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이거든요. 왜냐면 뭐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면 홍보팀도 있고 뭐 마케팅 부서도 따로 있고 해서 뭐 광고 예산도 있으니까 쓴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뭐 1인 기업 할 거 없이 이런 새로 그 확장돼 나가고 진화돼 나가는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를 너무 보니까 뒤처져 있다 그럴까 따라오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일수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고 무슨 뭐 랜딩 페이지를 개발하고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모바일로 툭툭 던져가지고 그 링크 하나만 타고 들어와도 뭐 쿠폰 발급해주고 링크 하나만 들어와도 또 다른 쪽에 뭐 상품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그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 기반의 마케팅 툴을 최대한 좀 찾으셔가지고 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점차.
그런 쪽 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예 이게 이제 혼자만 하지 말고요. 동네에서 미용실하고 뭐 약국이 서로 경쟁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역구역 뭉쳐져 있는 데들이면 여기 있던 손님 이쪽 소개해주고 여기 있던 손님 저쪽 소개해주고 이런 게 가능해요. 우리 전통시장에서 뭐 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저기 가면 저기 가면 그거 살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서로 안내를 해주듯이 같은 상권 내에서 서로 경쟁 업종이 아니면 서로 이렇게 추천해주고 이쪽 손님을 저쪽으로 넘겨주고 또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쪽 마일리지를 저쪽에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의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요. 상권 얼라이언스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그 혼자서 고객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시너지를 내서 좀 더 쉽게 회원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좀 집단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채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고객 모으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런 툴을 함께 쓰는 그 집단들 간의 이 연합이죠. 얼라이언스. 연합을 잘 해서 상대방 쪽 업종에 있는 고객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만 있으면 그러면 굳이 막 플랫폼에다가 광고 때리지 않아도 그냥 끼리끼리 뭉쳐서 우리 품앗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뭉쳐서 우리 고객군을 최대한 빨리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그러면 저희 같은 광고 대행사를 이용을 하는 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작가님 입장은. 저는 당연히 찬성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세팅하고 내가 운영할 수 있으면 뭐 가장 베스트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이걸 세팅하고 운영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아주 쉽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대행사들을 잘 좀 컨택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으시면 좋죠. 이게 어깨 너머라도 배워야지. 처음엔 배워야지 이제 흉내라도 내는 거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대뽀로 붙어가지고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약간은 좀 힘든 이제 괜히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게 항상 따르니까 적은 규모일수록 그 뭘 몇백은 고수하고 100만 원도 광고비를 내는데 허덕허덕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대행사 쓰세요라고 감히 말을 못 하겠지만 아니에요. 저희 광고 대행사는 얼마를 쓰든지 그 입장에 맞춰서 항상 잘 해드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동안은 어깨너머라도 배운다 생각하시고 초기 진입을 할 때는 대행사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김다정이고요. 오늘 작가님 뵈서 이렇게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온 내용들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 너무 만나 뵈서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